돌맞을 얘기지만 망할 때는 좀 망하게 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무질서하게 망할 거냐? 그건 아니죠. 무질서하게 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면 그 다음에 클린업 돼가지고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을 해야죠. 네, 아파트의 경제 핫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짚어봤죠. 이제 2부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한국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또 한국 경제 얘기하면 또 금리 이야기를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3.5%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정도 나고 그래서 이게 참 금리 격차가 심해지니까 우리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금은 유입이 되고 있고 환율도 뭐 나름 괜찮고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한미 금리 격차가 만약에 이제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 그러면 최대 2% 포인트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격차에 대해서요. 한국은행도 설명을 했지만 총재께서도 이게 금리 차만 갖고 자본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 자금이 금리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 빼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글로벌 경제라든지 아주 빅이벤트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통상적인 금리 차가 이제 무조건 자본 유출로 이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차까지 벌어져 있다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 아주 큰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치솟고 원달러가 원달러가 오르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조금 나갈 게 그냥 큰 폭으로 나가는 거죠. 돈이 뭉태기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나가니까 또 원달러도 또 더 치솟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200bp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시각으로 이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7월 하순에 연준이 25bp 더 추가 인상하면 200bp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미금리 차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아마 8월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좁혀놔야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그러게요.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가 지금 금리를 마음 놓고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부담이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국은행도 채권자금 들어온다고 했고 제가 이걸 딱 찾아보니까 이게 그 위험 선호 현상인가 이게 왜 들어오는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인들 투자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지 저도 못 물어봤는데요. 근데 아마도 그분들의 이제 생각을 이게 조금 추론해 보면 돈이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유동성이 스퀴즈되고 축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은 지금 아직도 많거든요. 어딘가에는 쌓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돈들이 너무 많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롱텀한 투자자들, 이제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 반도체 이거 결국에는 세계 경제는 반도체 없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좀 쌀 때 사자. 쌀 때 저평가 돼 있을 이런 때. 분들이 한 달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국부펀드 이런 데들은 한 5년, 10년 보잖아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나눴지만 올해와 내년도의 경기 침체기다 그러면 올해 내년에 평균 단가를 삼성전자를 한 7만 원에 맞춰 사면 한 14만 원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14만 원 아니더라도 한 12만 원에. 예를 들자면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비호흡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 쌀 때 사야지. 그리고 원달러도 1,300원이면 야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1,500원 갈 수도 있죠. 막말로 갈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1,500원 위에서 놀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1,300원 밑에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길게 봐서는 더 높잖아요, 확률상. 예, 그러니까 뭐 1,300원대 환율에 삼성전자 6만 원대 와인하시죠. 예,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10조 산 거고 상반기에 외국인 자금 중에 90%가 삼성전자를 찍어서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조금 그 긴 호흡을 보는 하는 투자자들이 네. 이제 좀 쌀 때 사자 이런 수요가 쌀때 있었던 사자. 거고 밸류 콜이죠.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유난히 조금 요즘에 강한 거는 중국으로 들어갈 자금 중에 선진국 자금은 네. 일본으로 가고 네. 원래 신흥국 증시가 중국이 크니까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자금은 한국으로 오고 이런 약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 이제 이게 한두 해 진행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수죠. 아주 길게 진행된다면 그럼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의 포지션을 늘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돼서 상반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그거는 오히려 자본수지 쪽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 채권을 사고 주식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약간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부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또 투자자도 외국인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면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 빼. 이런 투자자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충돼서 원달러는 그렇게 큰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1,300원 지금 위에서 노는 거죠.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인지 코스피 경우에는 좀 요즘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고 오르더라고요. 주식이 제가 가진 것들도. 한국 경기 침체도 생각보다 심각한 것도 일면 맞는 말이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시장도 선뜻 이제부터 시작인가 다시 레이스가 시작인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야.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이미 성장할 만큼 했고 한국이 이제 잘 될 거야 미국보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균형되게 가져가는 게 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장이 아니고 이번 달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반 이렇게 저는 갖고 가실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금 첫 번째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혁신성장 기업들,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는 좋은 기업들, 성장성이 높은 좀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무시하고 한국 주식으로만 전체 주식을 100으로 들고 가기에는 좀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부담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고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있다. 또 한 가지는 좀 주주 보상 문제인데요. 미국이 어쨌든 단기 순이익 대비 주주 보상을 하는 주주 보상이라고 하면 배당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걸 이제 분자로 놓고 분모를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기업의 단기 순이익으로 하면 이게 미국은 100%고 우리나라는 20%예요. 미국이 더 5배 차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또 과세도 있잖아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세금적인 이제 어드밴티지도 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어느 정도는 규모 있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강론이지만 종목을 고르기 힘들면 ETF라는 뭐 좋은 수단이 있으니까 뭐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좀 길게 봤을 때 달러가 앞으로 약할 거냐, 강할 거냐, 이제 논쟁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추세는 조금 강한 쪽에 저는 걸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경기가 이제 침체기를 끝내고 회복기에 들어가면 이제 선진국 주식 팔고 경기의 베타가 높은 신흥국 주식을 비중을 막 늘리고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이런 데를 대만 주식 이런 걸 늘리고 이러는 게 이제 정설이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앞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식
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이 굉장히 차별화를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산업별로. 네. 예. 예를 들어서 중국도 지금 시클리칼, 구경제, 네. 뭐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그다음에 에너지, 네. 뭐 석탄 이런 거죠. 이런 주식들은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고요. 기술주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각국마다 다르고 또 신흥국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도 좀 잘 안 맞는 게 대만하고 한국은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반도체 네.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옛날처럼 뭐 선진국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약간 투자가 꼬일 것 같아요.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머리가 아파졌네요. 네, 오히려 네. 머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네. 오히려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좀 편해진 면도 있는 게 4차 산업, 네. 그다음에 기술 쪽. IT, 예.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고 공장을 안 갖고 있을수록 유리한 그런 시대. 공장을 안 갖고 있을수록 주가가 조금 유리하게 움직이는. 네. 애플이 공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공장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비용 쓸 네, 것도 뭔가 적고.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를 낼 수 네. 있는 엔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으면 시클리칼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럼요. 경기순환을 타는 종목은 PR을 높게 줄 수가 없어요. 네. PR을 높게 하나씩 줄 수가 없으면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될 때는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산업 쪽에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산업을 정해놓고 네. 그 산업 쪽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대만 주식을 살 수 있고 중국 주식을 살 수 있고 한국 주식 살 수 있고. 이 성장하는 말에 올라타야 네. 되겠네요.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 요즘 그래서 아유 그때 살 걸 하는 껄무새들이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던데 저도 그 중에 한 명. 저도요. 네, 어쨌든 산업별로 좀 저희가 좀 이제는 볼 필요 있다 현명하게 그런 조언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파트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한국 경제가 뭐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조언 주셨는데요.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가장 큰 게 신용 네. 경색이겠죠. 전체적인 구도가 그런 네. 것 같아요. 매크로 관점에서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제로 금리가 됐다. 예.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그리고 신나게 어디엔가 투자했다. 네. 그리고 돈을 벌었다. 네. 누군가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다.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다. 내년까지 잘 안 떨어질 거다. 네. 경기는 둔화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플레는 높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 아까 일부에서 1.1% 네. 월드뱅크가 전망했다고 했지만 1.1%면 사실 연준은 그것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도 그것만 보면 네. 제 생각에는 한 2%가 있어야 돼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그러게요. 근데 3%가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인플레라는 비용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코로나19 전까지 한 10년간 신나게 뭔가가 투자를 사람들이 네. 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했는데 첫 봤다가 암호화폐였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터지니까 실버게이트 은행이라든지 이런 네. 미국 지역은행도 문제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권도영 씨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0.5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들고 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맞아요. 완전히 지금 큰 위기를 겪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코로나 직전까지 신나게 돈을 풀었을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야 너희들 요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시장이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따져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 PF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나게 돈을 벌었으니까 네.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를 신나게 했던 거예요. 신나게 했던 네. 결과물을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스텝이 꼬인 기업들, 꼬인 사업의 주체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해결됐느냐? 네. 다 해결되고 이제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보시는 거죠. 워낙 길게 저금리가 지속됐기 네. 때문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 사람들이 열광했고 네. 그 파티를 즐긴 그 대가를 조금은 치러야 될 거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PF고 이제 부동산 문제죠. 결국 PF 문제 이게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네. 짬뽕이 돼 있는 짬뽕이 돼 그런 있는 문제다 거죠.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현명하게 잘 넘기는 게 저희의 과제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뭐 돌맞을 얘기지만 망할 때는 좀 망하게 해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무질서하게 망할 거냐? 그건 아니죠. 무질서하게 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책임질 건 책임져야 네. 되고, 사업 주체든 뭐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질 거는 지워야 되고, 네. 건설 회사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면 그 다음에 클린업 돼가지고 또 네. 새로운 내용을 또 세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출발을 네. 해야죠. 개인도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네. 저축을 시작하듯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회생 절차도 있고 도움도 주듯이 네. 큰 경제에서도 그런 질서 있는 네. 정돈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파생 상품이 2008년처럼 그렇게 많이 음, 범람했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조금 그래도 질서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게 또 있으니까 현명하게 네. 모든 걸 해결해 나가리라. 우리 박사님께서 또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경제 현주소와 하반기 전망 살펴봤고요. 저희 3부에 다시 인사드릴게요.